그래서 주기율표 영어로는 periodic table이라는 표현을 써요. periodic table. period가 이게 가로줄이라는 뜻이야. 어? period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아이스하키 경기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어? 그 1피리어드, 2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그 피리어드랑 같은 거야. 자, 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이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몇몇 화학자들의 노력이 좀 있었어. 데베라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요. 자, 새쌍 원소설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다. 자, 베릴륨은 얘는 질량수가 얼마짜리냐면 질량수 8짜리, 칼슘은 40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베릴륨과 칼슘의 질량수를 더한 다음 2로 나눠주면 얘는 24. 그죠? 가운데 나오잖아요. 근데 앞뒤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원소의 질량수랑 동일하게 나와요. 응?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새쌍원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새쌍원소는 여러분, 요게 지금의 족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케이. 이번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뉴렌즈. 자, 뉴렌즈는 자, 얘를 영어로 이름을 영어로 써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책은 뉴렌즈, 어디는 뉴렌즈 이렇게 돼 있어서 발음에 조금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건 영어로 적어준 거고 뉴렌즈는 여러분 옥타브설 이걸 주장했어요. 자, 뉴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죠? 음악도, 그리고 이 원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여기는 플로린, 저기는 Na,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있으면 봐봐 여러분. 자, 우리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잖아, 그지? 자,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덟 번째마다 같은 음이 오는 것처럼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난다. 특이하죠.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 왜냐면 여러분 얘네가 지금의 2죽이랑 지금의 3죽이랑 뭐만 빼면 18점만 빼면 똑같거든. 그죠?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 그 음악이랑 연관만 안 지었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주는 상을 받아. 그치? 자, 볼게요. 이번엔 봐. 이번에는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있었어. 멘델레프. 자, 멘델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최초의 주기율표. 알겠지? 이때 당시에 63개의 원소를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물론 이 63개 중에 원소가 아닌 것도 있어요. 화합물인데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사람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멘델레프는 원소들을 뭐의 순서대로 나열해 봤냐면 원자량 순서 요거대로 나열을 해 봤어요. 알겠지? 원자량. 근데 봐봐 여러분. 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주기율표를 사실 잘 만들었어. 지금 거랑 되게 많이 비슷해. 그리고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규칙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놨어 얘들아. 분명히 여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원소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칼륨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칼륨은 여기는 원자번호 몇 번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19번 그죠? 자, 주기율표를 만들고 난 뒤에 다른 화학자가 아르곤을 얘를 발견을 한 거야. 18쪽에 되게 늦게 발견이 됐어 여러분.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 거야. 얘는 18번인데 질량수를 보게 되면 칼륨은 39.4 정도가 되고 아르곤은 39.8 정도가 돼. 아르곤이 좀 더 무거워 오히려. 그 아르곤이 칼륨보다 뒤로 가야 되잖아. 근데 칼륨 뒤에 칼슘이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 아, 이 아르곤이 낄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계속 고민했지만 해결을 못했죠. 이때 당시에는 혹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 약간 예외적인 것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현대 주기율표로 갑니다. 자,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모즐리. 모즐리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어 준 거야. 모즐리는 이름이 살짝 부족해 보이죠? 모질이. 자, 모즐리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자, 이거를 양성자 수 요거대로 나열을 해준 거지. 알겠죠? 양성자 수대로 원소들을 나열을 해봤다. 근데 이때 당시가 거의 100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근데 그때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지? 근데 여러분, 양성자를 어떻게 셌을까, 그때? 얘가 눈으로 보면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우리가 보통 여러분 봐봐.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광학, 과시광선 이용하는, 잠깐만요. 자,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은 어떤 사이즈까지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냐면 마이크로미터까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 전자현미경은 조금 더 작은, 그죠? 좀 더 작은 입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얘네는 자 나노미터까지는 확인이 가능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까지는. 그런데 원자 있죠, 원자 반지름은 얘는 단위가 피코미터예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도 원자를 구분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때 당시에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원자 번호가 작은 거, 원자 번호가 큰 거 이걸 정했을까?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얘네는 과학자들은 맨날 이 생각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천재들 같아. 진짜로. 볼게요, 여러분. 자, 요 가운데 원자 핵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원자 핵이 있습니다. 양성자는 원자마다 다 개수가 이제 다르겠죠, 여러분. 그죠? 여기는 전자 껍질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전자 껍질이, 자, 몇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도 껍질이 있고, 자, 여기도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자,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냐면, 여기도 있고, 요런 데도 전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알겠죠? 여기에다가 뭐를 쏴주냐면, 음극선을 쏴요. 음극선. 자, 음극선의 정체는 전자. 전자를 쏘는 거야, 전자에다가. 알겠죠? 구슬치기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근데 이 전자를 한 개만 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쏘는 거야. 야, 하나만 걸려라, 막 이런 마음으로, 알겠지? 그래서 전자가 가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바깥쪽으로 튕겨내는 거지. 그럼 안쪽이 비었잖아, 그치? 그러면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안쪽 껍질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자,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 껍질로 내려올 때는 뭐를 방출해 준다고 여러분?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 요때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방출해 주냐면 빛이 나는 형태로 방출을 해 주는데, 잘 봐봐 여러분. 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내려올 때 원자 핵이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지?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해 준다. 에너지가 큰 빛이 나오니까 그만큼 파장이 뭐해지냐면 짧은 파장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에너지랑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자에다가 자, 음극선을 쪼여줘서 그때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오는 원소가 양성자가 더 많은 원소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지? 이때 빛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다 이것들은 전부 다 X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 내려올 때 자외선이 최고지만, 알겠지, 그지? 얘는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빛, 즉 X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X선의 파장을 분석해서 양성질소를 잡아준다라고 봐주면 돼요.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모듈리까지는 됐고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 먼저 주기율표의 주기부터 보겠습니다. 주기는 가로줄. 자, 주기는 여러분 1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1에서 7주기. 자, 우리가 같은 주기다라고 하는 애들은 같은 주기, 요거는 전자, 껍질수, 요게 같습니다.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수가 같다.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물리적 선 이런 거 없어. 화학 비슷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알겠지? 그냥 껍질수 같은 게 다야, 그냥. 알겠지? 가로줄에 7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족은 세로줄이죠. 주기율표의 세로줄. 영어로는 얘를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알겠죠? 1그룹, 2그룹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자, 얘는 1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1부터 18쪽까지 있다. 먼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얘네는 뭐가 같냐면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 요게 같습니다. 그렇지? 아까 우리 전자매치 할 때 그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마지막 껍질, 그렇지? 마지막 전자매치가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도 같고 홀전자수도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볼게요,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보니까 뭐가 비슷하게 나타나냐면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 그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이걸 알고 있어야죠, 그죠?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된 거지? 자, 하나씩 이제 1쪽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는 1쪽. 자, 1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그리고 프랑시움 이런 게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워낙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 일이 없어서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1쪽에서 H 수소는요. 자, 얘는 비금속이야, 그치? 얘는 금속이 아닙니다. 수소는 비금속이어서 같은 족이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1쪽에서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좀 빼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수소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소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야 라는 표현을 써요. 알칼리 금속이다. 자, 여기서 왜 알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 이 알칼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알칼리의 정의가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하거든요. 염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게 염기. 자, 볼게요, 여러분. 얘네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잘 봐,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까 우리 이온 에너지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죠? 전자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 에너지 나중에 한 번 더 들어갈 건데요. 이온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그만큼 전자를 뜯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쪽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뭐 한다? 반응성이 증가한다 라고 봐주면 돼요. 알겠죠? 반응성이 증가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튬은 전자가 2개 하나,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 칼륨은 2개 8개 8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치외곽의 전자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 여러분? 다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버려야지 안정해집니다. 얘는 어떻게 해서든 전자를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만나는 원소들마다 물어봐요. 전자 필요하니? 나 전자 남는데 가질래? 이렇게 맨날 물어봐. 알겠죠? 그냥 기회만 있으면 전자를 버리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워낙 반응성이 커서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는 봐. 물과의 반응성 볼게요, 여러분. 자, 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NaOH 수산화나트륨을 만들어주고 H2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 수소기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가연성, 불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만나면 불이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워낙 반응성이 큰 애들은 자 나트륨은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칼륨 같은 경우는 불꽃이 막 튀죠. 그지? 아까 지웠지만 루비디움, 세시움, 프랑시움 같은 경우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알겠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실험한 건 없고 외국 애들이 실험한 건 있는데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저 루비디움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욕조가 깨져요. 세시움은 욕조 아예 터져 그냥.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지. 진짜로 위험하다는데 진짜 위험한지. 알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왜 그 EBS나 이런 데서 하는 실험들도 있는데 그런 실험할 때는 정말 이거는 학업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지? 위험하지 않게끔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손톱만큼 잘라서 넣어요. 손톱만큼 잘라서 넣는 거 원래 쌀알보다 살짝 크게 자르던가 원래 그 정도 사이즈 넣어주기 때문에 아주 막 되게 막 신기하고 막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죠. 사실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근데 정말 한 손가락만한 사이즈로 넣어주면, 오, 볼만하죠. 그치? 위험해서 저를 안 팔아, 여러분들한테는. 있죠. 아무한테나 팔지는 않습니다. 큰일 나잖아. 아무한테나 팔면, 그치?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해, 여러분. 자, 얘가 산소랑 반응할 때는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트륨이 산소 기체랑 반응하면 Na2O 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요. 자, 나트륨은 색깔이 보통 은백색을 띠는데, 자, 여러분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서 칼로 자르면 그냥 막 잘리잖아, 그죠? 단면이 금방 색이 변하는 게 눈에 띄어요. 하도 반응성이 커서. 시간이 지난 뒤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데 오 변하네 이렇게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얘는 색깔이 은회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회색 됐죠? 자, 볼게요. 그럼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자, 무르다. 자, 무르다. 칼륨 쪽으로 가서 더 물러집니다. 알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그중 단단한 건 리튬이 단단한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더 물러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네는 이것도 알고 가야 됩니다. 밀도가 작아요. 자, 밀도가 작아서 물에 넣어주면 그냥 물에 뜨죠. 자, 또 하나, 녹는 점이 낮다. 자, 멜팅 포인트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금속인데, 그죠? 금속 치고는 많이 낮죠. 100도씨가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보관할 때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과 산소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어 보관해 주냐면 석유라든지 아니면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에 넣어서 보관해 줍니다. 유기용매. 그래서 유기용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 극성을 띠지 않는 애들 약간 석유 같은 거, 약간 기름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좋겠네, 그죠? 됐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번에 2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족. 자, 2족은 몇 개만 해보면 돼요. 잠깐만. 잠깐 보여줘. 우리 그 알칼리 금속의 불꽃 반응 색깔은 어렸을 때 해봐서 기억나지 않을까, 여러분? 안 나요? 리튬. 안 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리튬 빨간색, 나트륨이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치?
배울 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배우기도 하죠.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그죠? 주가 돼서 주가 칼슘 주황색. 오늘 배운 것 중에는 방탄알지가 제일 중요해요. 방탄알지. 3, 4, 7, 8. 알겠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응? 저 불꽃 반응 색깔이에요. 불꽃 반응 색깔. 이온 자체는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알겠지? 불에 태웠을 때 불꽃 반응 색깔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멜팅 포인트. 녹는 점. 그래서 영어 많이 안 쓰는데 가끔 써요. MP, BP 뭐 이런 거. 알겠죠? 그 쌤이랑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쌤이랑 영어로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말 자체를 영어로 하진 않고서 그 정도 실력은 되진 않고 교재가 영어책이죠. 교재가 영어책. 외국인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 홍콩대 뭐 홍콩 과기대회 붙어서 이제 걔네도 약간 그러니까 1차 서류는 일단 통과를 했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걸 해요. 체조. 걔네는 수능을 체조에 그 수능은 아니고 IB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 어느 정도 돼야 최종 합격이 되죠. 더 높아요. 전 세계 레벨 12 안에 들어요. 12 안에.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친구들 내일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수업을 한 1년 한 거의 2년 했나 보다. 2년 했죠. 걔네 둘 다 붙어야 되는데 그지? 됐죠? 다 썼죠? 자, 여기 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족은 베릴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그죠? 얘는 전자 2개, 마그네슘은 2개, 8개, 2개, 칼슘은 2개, 8개, 8개, 2개 이렇게 들어가요. 4번, 12번, 20번, 그죠? 자, 얘는 여러분 체외곽의 전자를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냐면 다 2개씩 가지고 있죠. 그지? 얘네도 마찬가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즉 전자를 뜯기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 자, 우리가 여러분 이족은 이름을 아까 1족이 알칼리 금속이었죠? 얘네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건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알겠죠? 얘네도 그러니까 연기를 띠는 물질을 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밀성 물질, 수산화나트륨, 그죠? 수산화칼륨, 그죠? 아니면 수산화칼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물론 다 OH가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OH 빼고 봐봐. 나트륨, 칼륨, 칼슘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 금속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지? 금속이 원래 여러분 베이스 연밀성 물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응? 알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을 한번 떠올려봐. 염산, HCl, 황산, H2SO4, 질산, HNO3, 탄산, H2CO3. 금속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금속들이 산성물질, 애시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응? 알겠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16쪽 갈게요. 16쪽. 자, 16쪽은 우리가 칼코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칼코젠이라는 명칭은 잘 안 쓰니까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산소, 이런 황. 자, 산소가 8번, 황은 16번이죠. 전자 2개, 6개, 황은 2개, 8개, 6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안정해지려면 18쪽.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전자를 몇 개씩 가지고 오면 되겠다? 2개씩 끌고 오면 되겠네. 그죠? 자, 얘는 여러분 반응성이 좀 달라져요. 금속은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 얘네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금속은 같은 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 얘네는 전자를 얻는 거니까 음연이 되기 쉬운 애들인 거죠. 됐지, 그치? 오케이? 자, 다음 17쪽이 잘 나와, 여러분. 17쪽이 잘 나오는 이유는 워낙 위험한 물질이라서 잘 나오는 거야. 어? 알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를 했는데 적어도 그잖아. 어? 만약 금을 보고 원소교 AU라고 써있는데 뭐야?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적어도 알아야 되고 어떤 물질이 위험한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자, 볼게요. F 플로린, Cl 염소, 브로민, 여기는 아이오딘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자, 9번, 17번, 35번, 53번. 전자가 2개, 7개, 2개, 8개, 7개, 2개, 8개, 18개, 7개, 자, 2개, 8개, 18개, 18개, 7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요. 할로젠은 마지막 전자 배치가 다 7개로 끝납니다. 이렇게. 자, 안정해지고 싶다. 전자를 얻어와야죠. 몇 개씩? 1개씩만 얻어오면 됩니다. 그지? 체외곽을 8개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네도 마찬가지 전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플로린이 반응성이 엄청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1쪽과 17쪽이 위험해요.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반응성 순서가 F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Cl, 그리고 Br, 그 다음 I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요즘은 이걸 배우지는 않는데, 원래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 친화도. 전자랑 누가 이렇게 친한가. 알겠지, 그지? 나중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배울 거예요. 전자를 제일 잘 끌어당기는 정도. 전기 음성도가 F가 가장 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응성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얘네는 반응성이 얼마나 큰지, 할로젠은 여러분 금속하고도 반응하고 비금속하고도 반응을 하는데 얘를 한 가지씩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금속과 반응하면 만약 나트륨과 염소가 만났다. 둘이 잘 만났죠. 나트륨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 염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그지?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NaCl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나트륨도 위험한 물질이고 염소 기체도 위험한 물질인데 염화나트륨은 안 먹으면 죽는 물질이에요. 그치? 소금 안 먹으면 우리 죽어. 심장이 안 뛰거든요, 여러분. 전해질이 부족해지니까.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딱 전자 하나 차이인데, 그치? 전자 하나 차이가 가져오는 물질의 안정성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소금을 만들 때, 이건 가만 조심조심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반응해요. 막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알겠죠? 워낙 반응성이 큰 애들이라서. 자, 그 다음 또 하나. 수소기체랑 할로젠 한번 만나게 해볼게요, 여러분. H2와 F2가 반응하면, 자, 뭐를 만들어주냐면, EHF, 플루오린화 수소 또는 불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줍니다. 저것도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봐봐, 여러분. 우리가 할로젠들을, 다 썼나, 밑에까지? 다 썼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다 썼어, 여러분? 아직? 이거? 네. 플루오린화 수소 또는 불소 또는 불산 이렇게도 표현해주게 돼요. 불소예요. 불소가 좋아요. 불소. 알겠지, 그지? 불소 저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면 여러분 얘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산에 쓰이는 세지가 않아요. 약산인데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리병 이런 데 보관이 안 돼. 치약. 근데 치약에 들어갈 때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고요. 이제 불산 자체로 들어가진 않죠. 되게 위험합니다.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거고 불산은 유리병에 보관이 안 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다 이제 보관을 하고 사람이 저걸 만지면 되게 위험해요. 유리는 석영, SiO2, 플라스틱은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잖아요. 플라스틱이요? 네.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 자, 그다음에 얘가 사람 이걸 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몸에 있는 뼈를 녹여요. 얘가 뼈를 녹여, 뼈를.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불상이 유출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 아예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무슨 알겠죠? 이제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근데 얘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써요. 반도체가 석영, 실리콘으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든지 공정 과정에 저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옛날에 저것 때문에 원래 일본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아졌잖아요. 기억나요? 일본 애들이 우리랑 자기 저거 수출 안 한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럼 말어 우리가 만들게 우리가 만들었죠 그냥 그치.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사실 좀 걱정하긴 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한테 우리가 계속 그 위안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막 사과하라고 말했더니 사과 안 하고 그지. 그때쯤에 그죠. 근데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그죠. 그때 저걸 수출 안 한 거 여러분. 알겠죠? 치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자, HF, HCl, HBr 그리고 HI 이렇게 있는데 산의 세기가 아이오디나 수소가 산의 세기가 제일 세요. 여러분 HF만 얘만 약산입니다. 이거는 약산. 나머지는 다 강산이에요. 선생님 HCl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다른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해서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죠? 염산도 위험한데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또 하나 플로린 F2, Cl2, 그리고 Br2, I2가 있으면 자 25도씨 우리가 여러분 상온 또는 실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room temperature라는 표현을 쓰는 거 여러분. 자 25도씨에서 플로린은 가스, 염소도 여러분 가스, 브로민은 리퀴드, 아이오딘은 솔리드로 존재합니다. 비금속인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고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자 아래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진다. 쉽게 하면 더 무거워진다. 그죠? 더 무거워지면 잘 못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원래는 저거를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져서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는 건데 그 표현까지는 원래 화투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지금은 그냥 무거워서 잘 못 날아가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플로린 요거는 다망색. 다망색은 옅은 노란색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염소기체는 황록색. 색깔도 좀 봐놔요 여러분. 브로민은 젓갈색. 자 아이오딘은 보라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봐 여러분. 자 색깔 외울 때 자 브로민 얘는 약간 브라운 느낌 나잖아요. 브라운 갈색 느낌 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 외울 때 엄마 아빠한테 애 좀 봐라. 애 좀 봐라. 아이 봐라. 아이 보라. 이렇게 외우는 거. 아이 보라. 알겠죠? 이 아이오딘 보라색 알아나? 이거 중요해. 이거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겠죠?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우쩍한 얘기가 아니야. 중요해서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요거까지는 안 할 수도 있긴 하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염소랑 브롬이나 나트륨을 반응시켜주면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럼 브로민이 빠져나오고 브로민이 있던 자리에 CL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반응식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반대 상황, 이걸 알자만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Cl2와 브로민 아이온이 만나면 Cl2는 염화 이온으로 브로민 아이온은 Br2로 된다. 이렇게. 만약 반대에 자 많이 발음은 Br2 브로민과 염화 이온이 만났다 이러면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됐지, 그치?
오케이.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할로젠 이제 다 했고 이제 18쪽에 우리가 18쪽은 비활성 기체 또는 얘를 노블 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노블은 고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자, 18조 비활성 기체들은 고귀한 애들이라서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진 않아요. 알겠지? 반응을 안 해. 안정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애들이 다 18쪽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8쪽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18쪽 원소는 상온에서 전부 다 뭐로 존재한다? 가스, 기체로 존재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전부 다 기체, 전부 다 가스. 알겠지? 예외 없이. 괜찮죠? 여러분 주기율표에 보면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더 많아요?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아요. 118번 중에 금속이 99가지, 비금속 19가지입니다.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율표 보게 되면 요거 다 썼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빨리. 자, 요거 좀 잠깐 보세요. 지금 원소 분류 주기율표 보면 지금 파란색이 금속이야. 금속 원소 훨씬 더 많습니다.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에 주로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면에 있는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준금속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이 네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중금속은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갖든가 아니면 둘 다 갖고 있는 걸 알겠죠? 이런 거를 준금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러면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건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건 비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건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만큼 양이온이 잘 될 것이다. 그지?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음이온이 더 잘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